네, 인간계 최고 바둑 고수 이세돌 구단과 또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제는 이 금융업계에까지 빠르게 상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자산 관리까지 해주는 인공지능이 요즘 굉장히 핫 이슈라고 하는데요. 로봇과 투자 전문가라는 말을 합친 로보 어드바이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당국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누구보다 발빨라야 할 우리 취준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점을 모르고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김승종 대표님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디지털 자산관리 로보 어드바이저의 현황과 미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로보 어드바이저. 예.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승종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쿼터백 테크놀로지스 김승용 대표라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산 관리는 점차 디지털화 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말로써 또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관리하던 서비스가 점차 빅데이터, 그다음에 전 세계로 유니버스, 투자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점차 디지털 자산 관리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핵심 가운데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저희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설립된 지는 한 2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국내에서는 최초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고 자산 운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어렵죠. 지금 국민연금이나 여러 사이트에 보게 되면 생애 설계에 관련된 그 생애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가이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위험을 노출시키면서 투자할지는 그런 가이드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이후에 인공지능과 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매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포트폴리오 투자 단계를 넘어서 이제 개인의 생애 설계 영역까지 로보 어드바이저가 확대돼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의 그 기초부터 그 다음에 최근 변화되고 있는 그 자산관리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 업황과 세계적인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논하기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자산관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도 낮아지고 있고 또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점차 선생님들이 자산 운용, 자산을 맡길 만한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빈도수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심리나 소비 심리가 위축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산운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뭐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우리가 되게 금융시장이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노령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자산이 축적되는 게 멈춰지고 있고 자산 축적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취업이 좀 늦어지고 또 그리고 은퇴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돈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생애에 관련된 자산 관리를 하는 것들이 점차 그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감지가 되어서요.
펀드 매니저가 되게 날카로운 운영 능력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인 지수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는 전략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은 잘하는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기보다는 좋은 지수를 뭐 전 세계 지수, 상품, 채권 여러 가지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패시브 전략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ETF라는 아주 쉽고 그다음에 싼 값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ETF 시장이 성장하는 게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서 운용하는 자산 규모의 시장보다 훨씬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는 선진국에 있는 모든 리테일 고객들, 선생님들 같이 이제 소매 투자자들은 이 ETF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투자를 직접 아주 저렴한 규모로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런 자산관리 시장의 변화를 10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 투자자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나이 들으신 분들이 뭐 자산가가 계시겠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생산의 이제 주된 세대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주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과 전통적인 그 사람에 의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제 약간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사람이 되게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은 빅데이터 가지고 최대한 개량적인 분석을 토대로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가지고 위험을 관리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식의 이제 그 관계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도구적 수단으로 빅데이터와 금융공학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거든요. 그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의 모든 투자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넓혀가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빅데이터와 금융공학에 의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투자 전략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또 네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선생님 이제 스마트폰 세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선생님들이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지출하고 있고 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떤지 다 한 화면으로 선생님들한테 다 보고가 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자산 관리를 점차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혁신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그런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 또는 연금 같이 큰 연기금 기관들이 운영하던 전략들이 다 소비자들 작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소액 자산가들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가들이 몇 천억 또 몇 조의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이 아까 말씀드린 ETF나 다른 금융상품의 혁신을 이루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10만 원으로도 전 세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예. 여섯 번째는 화두가 은퇴 설계입니다. 점차 많은 이제 은퇴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매일 뭐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은퇴 기간 중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은퇴 기간 중까지 끝까지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 전략들이 가장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거시경제 환경, 새로운 경쟁도 출현하고 있고 제도적인 변화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뿐만이 아니라 자산 관리에는 계속 소비자의 수요가 점점 이제 구체화돼 가고 있고 그 구체화할 수 있는 소비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 디지털화돼 가고 개인화돼 가고 있는 게 추세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대안이 강력한 대안이 로보어드바이저인 것입니다. 자, 로보어드바이저는 한 단어로 오토메이티드 웰스 매니저입니다. 자동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 그 예전에는 어드바이저 하게 되면은 상담사 또는 자문사, 재무 설계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쓰였는데 개인에게 필요한 투자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디지털화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서비스는 지금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40개 업체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성장 규모 또한 계속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출현하기 시작한 이 온라인 자산관리 회사는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선생님들과 자문가가 만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합니다. 선생님이 모바일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목표와 여러분의 위험 성향을 측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추천하게 되고요. 때가 되면 자동으로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시장이 변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도 바꿔주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처리하던 것들을 다 비대면으로 되게 재미있는 UI와 UX로 선생님들한테 맞춤형으로 자동화를 해주는 거죠. 그림 보시면 이제 로봇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 로봇어드바이저에 로봇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자동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자문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 성향을 측정하게 되면 한 8번째, 8 정도의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한테 한 6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시켜줍니다. 이 안에는 단순히 6개를 어떻게 분산 투자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ETF의 상품 속성은 미국 주식, 또 선진국 주식,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개발도상국 주식, 채권, 상품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주식 종목 중에 어떤 게 잘 어울릴까 고민하실 때 저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 관리에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중화된 포트폴리오 서비스, 기관이 쓰던 포트폴리오를 아주 개인한테 작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더 강점이 뭐냐면 최소 투자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서는 자산가가 고액자산가로 상담을 하게 되려면 뭐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억 이상이 있거나 고액자산가야 되는데 이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를 안 하면 한 달에 뭐 $3 정도 내게 되면 포트폴리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그 작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이 로보어드바이저와 사람의 어드바이저가 차이가 뭘까? 사전적으로 얘기해 보면 일단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다 디지털로 하고.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화상과 전화나 채팅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를 강조하는 휴먼 어드바이저는 항상 만나서 처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고를 때 사람 어드바이저는 개인적인 상황을 일일이 좀 탐색을 하지만 이 로보어드바이저는 질문과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Q&A를 대답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은 전화, 이메일, 화상. 그다음에 대면 서비스까지 하는 게 그 휴먼 어드바이저고요. 서비스의 범위는 예전에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멈춰 있었지만 지금은 재무 설계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휴먼 어드바이저는 자세한 생애 설계, 보험, 뭐 신탁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는 패시브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휴먼 어드바이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의 판단과 전략을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여섯 번째는 투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가 되게 저렴합니다. 저렴한 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다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휴먼 어드바이저는 고비용입니다. 다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싸서 좋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투자할 때는 싸서 좋은 상품을 투자하진 않거든요. 좋은 퀄리티 근데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고 이런 서비스를 로보어드바이저들이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자, 로보어드바이저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유형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투자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점차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휴먼 어드바이저가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도와주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가지고 더 큰 퍼포먼스를 내는 형태로 두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로보어드바이저 1.0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하게 되면 응답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의 위험 성향, 맞춤의 목표, 그 다음 투자 기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설정해주고 운영해주는 서비스고요. 두 번째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는 상담을 휴먼 어드바이저, 우리가 투자 상담사라고 하는 분들이 전화 상담이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준 다음에 그 모든 개인의 수요들이 로보어드바이저에 디지털화돼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로보어드바이저 설계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그 휴먼 어드바이저가 코멘트를 달거나 부차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보다 더
맞춤형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난이도 상으로 보시면 하이브리드 로보 어드바이저가 좀 더 업체 수가 적습니다. 보시면 미국에 5개사가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130개가 넘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점차 다 대중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수십 개의 업체가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점차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로보 어드바이저로 자산 관리를 받으실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건 아니면 포트폴리오건 다 선생님들의 자산이나 자산의 증식이나 모든 현황이 아마 모바일로 선생님들한테 보고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글로벌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점차 그 운용 규모를 키워가고 있어서요. 지금 뭐 뱅가드, 찰스 슈왑, 배틀먼트, 웰스모트프런트 여러 업체들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국이 좀 뭐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경쟁력이 훨씬 낮진 않다. 더 잘고. 그리고 보시면 국내 시장의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더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국내에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트레이딩이라든지 트레이딩 기반의 다양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공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12년도 1월부터 보시게 되면 되게 약간 누워있는 형태죠. 선생님들이 일을 하면서 자산 관리를 맡기고 난 다음에 이게 자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게 되면, 우상향의 방향을 그리게 되면 맡기고 여러분들 일도 하고 재산도 증식할 텐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증시 시황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데, 이럴 때 전 세계의 투자 대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위험도 관리하고 있고 분산된 투자로 인플레이션보다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게 저희가 검증이 됐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은퇴 설계입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이제 그 2000년대 중반세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매일 10,000명 정도가 은퇴를 하고 있고, 은퇴하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퇴에 관련돼서 중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꾸준히 증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퇴직급여 관련된 여러 상품,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주식, 이 상품들이 리테일 고객들한테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옆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많이 실패한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글로벌 분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미 노령화가 빨랐던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또 일본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T 발달과 더불어 투자자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현황도 보고 싶고, 또 내 은퇴에 관련돼서 자산 관리가 되는 것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로보 어드바이저도 성장하게 되었고, 은퇴 자산 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도 높아져 가고 있게 됐습니다. 그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까지 로보 어드바이저가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까지 성장하게 될 거라고 본다면, 점차 지금까지 자산 관리 서비스를 못 받고 있던 투자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맞춤형 자산 관리,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지만 그 또한 그 펀드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내가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 조회하려면 2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선생님들이 지금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뭘 갖고 있고 성과가 어땠는지가 바로 리얼타임으로 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로보 어드바이저 성장하게 된 배경 중에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수용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전문가도 사람이니까 수익률 관리가 안 되거나 또 위험 관리가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사람이 내 돈이니까 내가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수요가 높아져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 뱅킹, IT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선호하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점차 늘어나세요. 최근에 선생님들이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많이 보고 또 창구에 직접 방문하는 케이스는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또 모바일 수요들이 높아져 가다 보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는 점차 그 힘으로 성장을 더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로보 어드바이저 성장 배경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대중부유층, 또 지식인층도 점차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들은 이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내 자산에 대해서 모든 현황이 모바일로 되게 스마트하게 전달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쪽으로 제 자산을 맡길 거예요 라는 그런 수요가 65%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자산의 모든 현황, 앞으로 진로, 그다음에 성장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최근에 한번 인공지능과 로보어드바이저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알파고 그 바둑 것 때문에 그렇죠. 알파고가 딥러닝을 통해서 바둑을 배우고 또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많은 확률적인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서 사람이 두는 바둑이 어떤 수를 뒀을 때 자기가 지지 않을 확률을 높여가는 수로 되게 통계적인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 로보어드바이저와 알파고와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둘이 게임을 하는 거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전 세계의 플레이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상황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지털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들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글로벌 헤지 펀드들 또 그런 자산가들의 돈을 위탁하는 그런 펀드들에서 점차 40% 이상이 그런 인공지능을 채택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유능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겨서 전략을 구현하기에는 위험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룰 기반으로 자산을 운용해주고 그리고 위험을 관리해줌으로써 고객들이 만족도를 높여가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로보어드바이저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성과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의 운용 성과보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략들이 성과에서 앞서가는 걸로 검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로보어드바이저일까요? 사람도 잘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많은 언론사들에서 사람과 로보어드바이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룰 기반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 행동재무학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한번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그걸 계속 유지한답니다. 언젠간 나아지겠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니까 성과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급격한 의사결정을 바꾼다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위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분을 못하고 갑자기 위험을 많이 취한다거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갑자기 있는 모든 투자 자금을 소수의 종목에 이제 집중 투자한다거나 그런 식의 오류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혼자 하거나 정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옆 사람 말을 듣고 하는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개인 투자가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됐고요. 이런 행동 재무적인 오류를 조사해 보니까 되게 잘 훈련된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오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옆에서 같이 얘기 듣고 그 매매하는 그런 상품을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정말 확신이 들어 하고 너무 과신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재무학적 오류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보다도 좀 저조한 성격, 한 80%, 85% 이상이 시장의 평균만큼 성과를 못 내는 케이스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규칙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전략들 좋습니다. 전략이 잘 먹힐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가 있고 안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의 데이터와 그때의 상황들을 로보어드바이저가 룰로 만듭니다. 규칙으로 만들어서 규칙을 잘 적용하고 전환하고 통합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위험에 흔들리지 않게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급격한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데이터를 만져야 되고 또 인공지능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최적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적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에 대해서 점차 수요가 높아져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대형 투자 은행들이 점차 로보어드바이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 인수를 아예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공동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드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투자 은행들이 기존에는 고액 자산가들 1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한테만 서비스하다가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했던 그런 소액 자산가들한테 서비스를 대중화시켜야겠다 해서 메릴 린치 같은 큰 대형 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만 달러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다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 뱅가드, 블랙락, 피델리티, 차시샵들이 경쟁하면서 로보 어드바이저 같이 대중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역들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대형 IB들에서 고액 자산가까지 로보 어드바이저를 하겠다. 내지는 우리는 대중 부유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스펙트럼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는 단순히 몇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기존의 많은 역사,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습니다. 재무 이론, 투자 이론들,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들, 그런 모델들이 다 개인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가 쓰고 있는 도구들, 글로벌 ETF 전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산 투자 전략들은 기관들이 최근 기간 동안 계속 쓰고 있던 것들인데요. 이걸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소액 자산가들한테도 줄 수 있게 만든 게 로보 어드바이저인 거죠. 그래서 연기금들이 쓰는 핵심 위성 전략, ETF를 이용한 분산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주식뿐만이 아니라 상품, 부동산, 채권, 그 다음에 환율 여러 가지 상품에 똑같이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런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예전에는 인간과 경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간과 경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꾸 활성화하게 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CFA 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고 한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관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하루에 10사람 정도의 상담을 했던 그 휴먼 어드바이저가 메일과 그다음에 화상통화와 그다음에 채팅 서비스로 100사람, 200사람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가들, 개인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디지털로 받을 수 있게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부분과 컴퓨터가 잘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계산은 컴퓨터가 잘하죠.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와 해석과 전달하거나 에듀케이션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휴먼 어드바이저는 그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상담해주고 개인의 상세한 재무 상태를 그 시스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시스템은 그 개인의 재무 상태를 수학적인 구조로 현금 흐름을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다시 시장이 바뀌어지면 리밸런싱해주는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점차 그 독립 재무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자산관리 상담센터에서 로봇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외국의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리포팅이 나온 건데요. 가족들이 집에서 우리 집의 자산관리 형태, 우리 집의 재산 형태, 재산 상황, 그 다음에 증식 형태를 이제 보고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그 전화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된 시간에 그 휴먼 어드바이저와 직접 통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으로 갈 수 있죠. 일명 원격 자문 서비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서비스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자산관리 시장은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에 따라서 점차 예전에는 만들기 어려웠던 개인들이 구성해주기 어려웠던 목표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면 은행에 가시면 요런 상품이 좋습니다. 증권회사 가시면 요런 상품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또 보험사 가시면 요런 상품이 보험을 줬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자산관리를 수리적으로 하는 거죠. 이 개인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몇 살에 은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분의 자녀는 몇 살에 학교를 진학할 거고 대학은 또 언제 가고 또 이 가족이 한번 3년 후에 큰 해외여행에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얼마 정도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기반으로 앞으로 포트폴리오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절세, 부동산 여러 가지 재산 형태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는 목표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로 점차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로보 어드바이저는 항상 수익률을 플러스를 내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됐건 사람이 됐건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로보 어드바이저나 아니면은 휴먼 어드바이저가 자산 관리를 위탁했다면, 서비스를 요청받았다면 이분이 큰 위험을 당했을 때, 어떤 재산상의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때 그걸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관리는 이 사람이 가져가야 될 위험 상태를 잘 체크를 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잘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수익률이 아주 좋은 상품만 골라가면 아주 좋으실 것 같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매월, 매일, 또 매년마다 잘 골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잘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의 재산이 잘 손상되지 않고 은퇴 시점까지, 또 은퇴 이후의 시점까지 잘 관리될수록 하는 게 자산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Journey Matters, 그 여정이 중요한 거죠. 중간에 하루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막 우시고 수익률이 올라갔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하시게 되면 결국 목표는 잊어버리고 중간중간 기간에 다 매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행동제약적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보시면 사람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사람이 일을 해서 휴먼 캐피탈, 내가 이 일을 해서 그 능력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지만, 은퇴 시점이 도달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 육체가 일하는 것보다는 그 경험과 내지는 그 재산이 일하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전체적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 수준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목표 기반의 자산 관리, 또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생애 자산 설계,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기, 중기, 장기 내지는 핵심적인 생애에 필요한 자녀 교육, 은퇴 같은 목적도 있고, 또 차를 사고 싶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자녀 결혼할 때 좀 큰 돈을 도와주고 싶다거나 그런 식의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선호하는 그런 목표들을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들어서 다 그 목표들을 포트폴리오 운영에 반영을 하게끔 운영합니다. 자, 왜 선생님들 분산 투자를 하면 좋다는 건 많이 아시잖아요. 나누어 투자하는 거. 근데 왜 분산 투자를 하냐면 어떤 학자들이 잘 분산 투자를 해보니까, 자, 요 퍼즐같이 생긴 차트는 보시면 매 연도마다 어떤 상품이 수익률이 1등이었고 꼴등이었는지 표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죠, 1등 위치가.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내년에 어떤 상품이 1등이 올라올지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잘 분석을 해서 1등 할 수 있는 걸 매년마다 찾아내긴 어렵지만,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분산해서 그룹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장기적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의 한 94% 이상은 여러 가지 자산군에 바꿔가면서 투자했을 때 위험 관리가 잘 됐고요. 그 자산군 안에서 좋은 것들, 1등할 것들을 잘 골라내는 그 효과는 실제로 몇 % 안 됐다는 거죠, 성과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일 주식 종목을 골라내고 어떤 종목이 어제 수익률이 올랐지, 빨갛게 상승한 게 어떤지 찾는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내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에 가야 되는지, 채권인지, 그렇게 에셋 클래스를, 자산군을 바꿔가는 게 수익률에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꼭 필요한 건데요. 그 분산 투자를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로보 어드바이저가 되게 쉬운 인터페이스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 기관 투자가들의 운용 전략 중에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목표 기반 자산 관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은퇴를 55세 한다. 55세에서부터 평균 수명인 한 80대 중반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필요한 자금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모아야 할 자금들이 있죠. 그런 자금들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제가 어떤 자산군에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위험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한테는 예금 같은 안전자산도 필요합니다. 예금 금리가 되게 낮아졌죠. 낮아졌지만 낮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한테는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죠. 그 다음에 집에 대한 렌탈도 내야 되셔야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화폐를 갖고 있으면 화폐 가치는 그냥 그 화폐 가치 액면가 그대로인데요. 전 세계 물가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만큼은 내 화폐 자산 가치가 같이 커져야지 그 화폐 그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분산하는 시장 분산 포트폴리오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냐? 또 그건 아니죠. 선생님들이 지금 돈이 아주 많이 있으시면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시면 되는데 증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미래에 지출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을 때 그 어느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 포트폴리오입니다. 약간 위험은 하지만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특성은 유동성이 있고 원금은 손상되는 게 거의 없으면서 하지만 수익률은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 포트폴리오는 고성장을,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예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시장 분산 포트폴리오는 충분하게 전 세계에 분산시켜서 물가가 전 세계에 오르는 만큼보다 몇 퍼센트 더 벌 수 있다면 꾸준한 자산의 증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키고 시간이 됨에 따라 선생님들의 재산 상태에 대한 포트폴리오 바스켓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안에는 각각 어떤 상품들이 얼마만큼 들어와야지 적절한지 그런 체계적인 그런 이론적인 연구 결과들이 플랫폼 안에 다 녹아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 언어들이 어렵겠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돈도 좀 불려야 되고 또 유지도 해야 되고 지키기도 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큰 컨셉 안에서 적절하게 맞는 예금, 펀드, 주식, ETF, 구조화 상품 다양하게 이 룰 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로보어드바이저 2.0입니다. 자, 이렇게 로보어드바이저가 점차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 어떤 해외에서 어떤 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렇게 시장에 대중화되고 시장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서 완패하는 층이 있답니다. 완패하는 층은 전통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만 하시는 분들, 그 재무 설계사들이 계속해서 인간관계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내 정성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그분이 정말 빅데이터를 머릿속에 다 넣지 않고서는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서비스만 유지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그 기존에 관계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다음 세대로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 듣지 않거든요. 그죠? 두 번째는 잠재적 패자는 이런 로보어드바이저가 아까 미국에 140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도 나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떤 퀄리티가 갈라져서 좋은 서비스와 안 좋은 서비스가 갈라지는데 그냥 전략이 특별하게 없는 서비스는 그 경쟁력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잠재적인 승자는 차별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또는 이 로보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자산관리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는 휴먼 어드바이저 쪽은 잠재적 승자랍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혁신 서비스를 이제 구현해가지고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완승은 어떤 거냐면 금융 소비자입니다. 기존에는 선생님들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문자 보내고 투지폰 쓰셨지만 스마트폰이 온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되게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비스가 없었을 때 누리지 못한 것들이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자, 디지털 자산 관리를 예전에는 고액자산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받았던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그게 10,000원이 됐건 100,000원이 됐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승자는 소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보어드바이저는 점차 선생님들이 스스로 내 자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그리고 내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잘하고 또 더 유저 프렌드 친숙한 소비자에게 친숙한 서비스가 점점 더 개발이 될 겁니다. 이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그 맞춤형 서비스가 될 때는요, 예전의 서비스에서 그 퍼포먼스 효율성이 5배 정도 더 신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이제 배척할 게 아니라 품고 가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로보어드바이저 미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보어드바이저는 최초에는 포트폴리오 서비스로 시작됐고요. 그 두 번째는 자동화된 추천 서비스로 이제 맞춤형이 구현이 됐고요. 세 번째는 그런 FP 또는 재무 설계사들, 휴먼 어드바이저가 하이브리드로 서비스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계는 재무 플래닝, 재무 설계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험과 다른 상품까지 점차 더 접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람이 예전에 했던 것들이 표준화가 되고 룰이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떤 서비스라도 디지털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전망이 더 공급도 많아야 되고 또 시장의 수요도 많아지고 그분이 고액자산가든지 아니면 소액자산가든지 아니면 돈이 되게 적은 학생일자 할자도 그 내 생애 목표에 관련돼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변화될 것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서비스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사실은 저는 이런 벤처 스타트업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한 겁니다. 첫 직장은 저희 선배하고 창업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또는 국내 금융시장 관련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한 10몇 년을 일했고 그 서비스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한국 증권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0년 동안 퀀트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는데 저희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전략들을 쓰는지 많이 리서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한테도 필요한데 이거는 개인 투자가한테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야 라는 것들을 점점 확신을 갖게 돼서요. 이 업계에서 만난 그런 펀드 매니저들 그 다음에 그 퀀트 애널리스트들 그 다음에 그 선후배들이 그 일과 후에 또 스터디를 하게 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왔고 한번 우리가 이런 미국 시장에서도 시작된 걸 국내 투자자들도 그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뭐 학교 때부터 준비한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업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기관들이 쓰는 것들을 이 소액자산가한테 해주면 되게 만족도가 높아지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다가 자연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취업이나 창업 요거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 그 투자 동아리 증권 투자 동아리에 있는 그런 많은 이제 젊은 대학생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권회사를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되게 많이 땄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자격증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 스터디를 많이 했구나 이걸 증명하진 않거든요. 자격증은 있으면 좋지만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지식과 또 친구들과 같이 경험적으로 시도한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또 수험에 필요한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어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을 때 별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는 걸 이미 업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혼자 이렇게 뭐 어떤 집중해서 책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분은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 이분은 리서치 관련된 부분, 이분은 거시경제 매크로 부분 전략 부분에서 룰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진짜 리서치 하우스처럼 구성을 해서 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인터뷰를 해도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격증, 뭐 라이센스 이런 거에 너무 매이는 것보다는 실제 경험하는 지식들, 그 다음에 실제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보어드바이저 자체로서도 시장이 커가고 있지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재무 컨설턴트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시장이 많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지식은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할 생각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남한테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업무 영역도 굉장히 넓혀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IFA 도입하게 되면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독립 투자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의 지식이 커나가면 주식, 채권, 해외 투자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맞춤형 서비스로 아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시장은 되게 커나갈 것으로 저희들 업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분야 또는 포트폴리오 분야 아니면은 뭐 경제 분야 관련돼서 좀 체험적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 충분히 저희처럼 이렇게 같이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보어드바이저의 현황과 미래,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제 짧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아직 자산 관리라는 말이 아마 청춘들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 좀 궁금했던 게, 그럼 처음에 창업하셨던 건 어떤 회사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제가 처음에 창업을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하게 된 그 창업은요,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금융 모델링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분석 시스템을 컨설팅을 하고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국내에 있는 환율이나 모든 데이터들을 사실 국내에서 공급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사용했거든요. 실제 자료는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국내에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지원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벤처 창업을 했는데요. 그 국내에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한 100개 기관이 저희 소프트웨어를 다 쓰고 있고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시경제 분석, 해외 시장 분석 그런 데이터들을 엑셀로 그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첫 번째 회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번째 창업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회사도 되게 재밌고 그 되게 그 성장도 잘 해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리테일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한 200개의 기관들만 만나게 되고 진짜 투자를 하는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컨텐츠가 어떤 것일까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를 한 8년 이상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쿼터백이라는 회사에 계신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해외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활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그 컨설팅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해외에 있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그 자산운용 규모가 지금 자체는 2% 미만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고요. 되게 그 성장하는 속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조 2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최근에 나온 자료는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제 저성장, 저금리 환경을 맞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은 그런 대중화된 자산 관리로 글로벌 분산 투자된 수요가 높아져서 점차 그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쿼터백도 좀 해외 쪽으로도 진출하실 생각이 있는지? 예. 저희가 지금 미국에는 오피스 하나가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그 투자 자문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저희가 이제 분석을 글로벌 ETF, 전 세계의 상품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서비스 하건 일본에서 하건 미국에서 하건 별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현지에도 이제 동일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재밌는 특징은 우리나라의 보통 투자가들이 이제 지금 알게 되는 예금 금리는 1.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 수준이 1% 수준이죠. 훨씬 더 저성장을 먼저 맛보고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있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일본, 또 중국, 또 아시아 계열에서도 저희가 체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진출할 수 있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게 금융공학은 어떤 디지털화돼 있고 빅데이터나 그런 모델링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이 뛰어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과 플랫폼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더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은 이제 후배들이 진출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경쟁력도 더 커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증권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취업 준비생분들 중에. 근데 증권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좀 창업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과연 좀 괜찮은 방법인지 쉬운 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애널리스트를 지원하는 후배들하고 한번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무슨 3종 세트에서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아예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4-5명이 팀을 이뤄서 회사를 하게 되면 그 경험 자체만 해도 회사에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할 거다. 왜냐하면 거기서 역할이 있었죠.
내가 해본 경험이 있었죠. 그다음에 실제 산출물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인터뷰 통해서 말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자격증, 되게 어려운 자격증을 여러 개 따는 것보다 저희는 이런 도전을 젊었을 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더 큰 시장인 증권사에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할 때는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취업과 창업이라는 경계는 좀 허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취업 준비, 창업 준비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분야에 점점 매력을 느끼고 이 분야에 요즘에는 그런 해외 포탈 들어가게 되면 거의 논문이 한 1, 2주 만에 실시간으로 공시가 되거든요. 그런 해외 논문도 찾아보고 또 국내에서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엑셀 모델링도 짜보다가 요즘엔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랭귀지를 배우셔가지고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면 그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창업을 하는 게 나은지 취업하는 게 나은지. 근데 좀 아무래도 창업에 도전을 하려면 좀 기본적인 예. 경험과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구체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경험 활동이나 예. 공부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예.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제 생각에는 실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 또는 그쪽에 이런 이제 강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냥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이상의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 증권업에다 하게 되면 증권업에서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나 같으면 지금 내가 젊었으면 이걸 준비할 텐데라는 조언이 훨씬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 가지고 학교 다니실 때 또는 취업 준비하실 때 그걸 스터디 해간다면 뭐 인터뷰 하실 때 굳이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더 질문이 많이 올걸요. 궁금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선배로서 좀 하나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국내에 번역된 책보다는 해외 관련된 그런 자료들, 또 뉴스들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몇 분이 이제 스터디를 해가면서 또 뭐 오늘 뭐 강연을 듣고 이외에도 핀테크 관련된 이제 네. 그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또 연락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추천 책 좀 알려주세요. 해서 그것부터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한번 또 다시 피드백을 받고 예, 그게 도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쵸. 예, 그렇게 그 먼저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증권업에 현업에서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시는 게 그 사람들의 니즈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취업과 창업에 모두 다 도움되는 활동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처음에 이 금융공학이라든가 아니 투자 분야가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저 맨날 그 증권 신문을 보는 사람들 보고 저거 머리 아프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적성, 그다음에 뭐 진로 얘기할 때 제일 잘못된 선택은 내가 적성이 안 맞아, 내지는 뭐 보수가 작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되게 잘하는 5년차, 10년차가 됐을 때는 그 되게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게 되면은 그 보상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분야라면 그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그 창업 쪽도 훨씬 좋습니다. 저는 창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증권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필요한 스펙들이 자연적으로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을 좀 즐기고 이거를 내가 꼭 나이가 들었으니까 취업을 해야지 그런 것보다 일 자체 진짜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큰 기관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일도 재미도 있고 지식도 쌓이고 또 기회도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로보 어드바이저를 금융 알파고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겠지만 미래 금융시장에서 아주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